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 정독의 파우스트입니다. 예, 무수비입니다.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3년 제37회 읽고 왔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8편의 우수상 중에서 앞에 있는 4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안에 끝낼 거예요. 너무 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한 작품당 대략 한 15분 정도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방송의 형식 자체가 독서 모임을 촬영해서 뭐 녹화해서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독서 모임 할 때 보통은 뭐 모여가지고 뭐 빵이나 뭐 과자 같은 거 먹으면서 말하기도 하고 되게 편안한 분위기, 뭐 친구랑 이렇게 수다 떠는 것처럼 뭐 저는 이제 뭐 이런 작품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본격적인 평론을 하겠다 이건 개인의 자유지만 저도 그걸 뭐 원하고 있긴 한데 이왕이면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은데 시간의 한계도 있고 저도 원래는 이제 한번 읽고 예전에는 뭐 그때는 뭐 단편 2편씩 일주일에 나갔으니까 한 작품을 거의 한 두 번 이상 읽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뭐 이제 뭐 필기도 하고 정리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한 권씩 나가잖아요. 저희가 한 권씩의 흐름이라서 일주일에 거의 한 300조 이상 읽어요. 이걸 2번 읽는 건 불가능하고 시간적으로 한 번 읽을 때 제대로 읽자. 딱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일부러 한 번 딱 읽고 2번 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딱 현장에 와서 지금 이제 이 순간에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자.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실력을 기르는 거죠. 그 영화 평론가님 중에서 이동진 평론가님 아시죠? 예, 그분도 그냥 영화 보고 와서 그냥 즉흥적으로 말하잖아요. 물론 생각을 다 정리하겠지만 그 대단한 능력이라 생각하는데 저희도 그런 훈련, 어떻게 보면 말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첫 작품이 함정임 작가님의 기억의 고고학, 슬러시하고 내 멕시코 삼촌이란 부제가 붙어 있어요. 자, 기억의 고고학. 이 소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드러내는 그런 소설인데, 어렸을 때 이제 이 아이가 그 고모집들을 전전했죠. 그 중에 부산 아미동 추나고모네 살았던 사연. 거기서 아코디언 삼촌, 멕시코 삼촌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를 푸는 썰이에요. 그런 소설입니다. 과거 추억 뭐 회상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기억의 고고학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아주 뭐 재밌게 읽었고요. 특히나 또 앞에 있던 무슨 문학론이나 소설론 혹은 예술론으로 또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멕시코에 가볼 일이 아마 평생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죠, 갈 일이 없죠. 음, 예. 뭐 물론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빨간 아코디언을 가슴에 안고 있는 그나 이런 또 고모나 추나 고모나 사실 이거는 만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설에만 존재하는 인물이죠. 그쵸. 그래서 이 추나 고모라는 어떤 인물이 주는 어떤 인생이랄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좀 그 판무파탈 같기도 하고 예, 되게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음, 그죠. 예, 이게 저는 그 영화 영화 그 유튜브도 이제 한동안 만들었었는데 요즘에 좀 쉬고 있지만 뭐 혼자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영화 평론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영화 평론, 좋은 영화 평론은 뭘까 고민하다가 영화마다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못 만든 영화는 없다. 영화 감독 눈에는 자기가 만든 작품이 제일 잘 만들었겠죠. 애정이 가겠죠. 만든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음. 소설도 물론 마찬가지죠. 소설가는 이걸 쓸 때 어떤 점에 주안을 둬서 독자들이 어떻게 읽겠지 이걸 상상하면서 썼을 거 아니에요. 나름 특징을 갖고. 근데 좋은 소설 평론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뭐 영화 평론도 그렇고 이 영화의 단점, 부족한 점 막 뭐 그것도 좋아요. 이게 잘못됐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영화가 이 영화를 감독이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이 영화에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것도 그런 거죠. 이 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환경의 영향도 있고 어쨌든 그 개 자체는 잘못이 없는데 이 소설 자체도 잘못이 없고 이게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이 소설만의 장점을 어 긍정적인 부분을 끌어내고 싶은 그걸 발견하는 거 이게 발견한다고 생각해요, 평론이라는 게. 근데 못 발견할 수 있겠죠. 개인적인 호불호도 있고 뭐 주의력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고 집중력 때문에. 이 소설의 장점은 뭔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스스로. 이게 왜 잘 썼는가? 혹은 그런 것들. 그냥 애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평론도 소설에 대한 작가에 대한 애정이 더 큰 사람이 그 소설을 더 잘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어. 평론은 뭐 이성의 문제도 있지만 애정의 문제다. 이건 전 나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기억의 고고학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우스님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혹은 안 좋았는지 뭐 그런 것들 자유롭게. 예. 저는 뭐 이런 형식의 또 소설도 좋아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토리죠, 이거는. 네. 그죠. 이건 스토리라인 따라가는 거죠. 에피소드. 네, 이 안에 뭔가 상징을 구겨 넣거나 뭔가 또 안에 숨기고 있는 거는 없고요. 이거, 아니, 뭐 숨기고 있는 것도 있죠. 이제 이 인간의 어떤 인간성, 그리고 이제 인물성, 그리고 이제 서사 안에 감추고 있는 그런 그 인물이 이제 끌고 가는 인물이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하거나 혹은 이런 인물이 만나서 갈등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화해를 하거나 이렇게 같이 이제 가는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이제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기억의 고고학이라는 어떤 이 소설의 어떤 재미는 그야말로 이제 스토리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이 멕시코라는 어떤 특수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뭐 클럽, 이제 뭐 근육질의 남성들, 이제 밤 주인공, 뭐 쿠바, 그리고 염신이라고 불리면서 내가 막 강 선생이랑 이제 얘기하는 어떤 사람의 심리, 그리고 카리브의 어떤 물결, 하얀 포말,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 멕시코 이국적인 분위기. 예. 저는 그것이 이제 이 소설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좋습니다. 이게 이 아이는 지금 어른이 돼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인 모임을 멕시코에서 열겠다. 여기 보면 국외에서 국제문학 심포지엄을 하는데 멕시코, 쿠바에서 한국문학 심포지엄과 문학의 밤을 공동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 하면서 편지가 이게 전반부 제일 앞쪽 얘기죠. 그래서 멕시코에 가는 김에 인제 이 얘기가 자기 과거가 생각난 거예요, 이 화자가. 그래서 인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어 일단은 제가 그렇게 줄을 친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소설이다.'
일단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할 말이 없는 소설들이 있죠. 어, 하다 보면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아, 이평재 작가님의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작품은. 어, 이, 이 작품은, 아, 이 작품도 독특하죠? 아까 김혜란 작가님의 대상 수상작 침묵의 미래는 특정 언어, 소수 언어가 화자였잖아요. 근데 이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의 화자는 누구냐면 병원체예요. 바이러스 같은? 어, 우리는 지난 겨울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이게, 이게 막 사람들의 몸으로 막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감염시켜요. 근데 사람들을 자살하게 만들죠. 그거 되게 독특해요, 화자가.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굉장히 독특한 화자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면서 의아함과 이제 조금 참신함을 이제 가지고 이 소설에 접근을 했는데요. 사실 결국에 이, 이 화자는 사실 그렇게까지 이제 전염병이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전염병인 척하면서 나중에는 그 사람의 심리를 읽는 어, 그리고 그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면은 아싸 하고 맞아, 맞아. 다른 사람한테 또 옮겨가야지. 신난 거죠. 예.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염체보다는 음, 그리고 뭔가 숙주 같은 느낌보다는 음, 내가 그냥 뭔가 따라다니면서 음, 그 청년 안으로 들어가서 음, 이 청년을 이제 지배하지도 않고 뭔가 통제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청년의 생각을 읽는 그런 좀 뭔가 재밌는 화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어, 그러니까 오늘날 소설에서 중요한 게 그 인물 사건 배경 주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설의 중요한 요소 중에서 캐릭터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인물, 인물의 특이성이랄까요? 인물의 매력 때문에 보는 경우가 많죠. 어, 인물이나 아니면 문체. 문체는 뭐 박민규 작가님 거 보시면 그런 문체. 어, 근데 확실히 이 소설이 재밌는 게요. 인물, 그러니까 인물 캐릭터를 잘 잡았어요. 독특하잖아요. 어쨌든 뭐 이거 병원체 뭐 숙주라고 해도 되고 바이러스라고 해도 되는 이 근데 잘 잡았어요. 캐릭터를 잘 잡았고. 근데 이 좀 그건 좋은데 한편으로 저는 좀 이거 읽으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들이 어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숙주가 청년 K한테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얘를 좀 죽음으로 자살을 하면 로 몰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어 예를 들어서 136쪽에 보면 어 첫 번째 문단 아래쪽에 버스 기사는 문을 열어놓고 서서 청년 K가 바닥에서 일어나 내리기를 기다린다. 이게 그러니까 청년 K가 이동하는 중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난폭 운전을 하는 거죠, 갑자기. 갑자기 난폭 운전을 해요. 신경질적으로. 근데 이 기사가 어떻게까지 하냐면 청년 K를 바닥에 넘어뜨려요. 막 차를 몰다가. 그래서 청년 K가 일어나자마자 문을 닫아버려요. 문을 열었다가. 근데 이런 버스 기사가 있나? 실제로. 없어요. 아니, 무슨 원한을 줬다고. 없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게 소설을 읽다가 고개를 한 3번 갸우뚱하게 되면 소설을 덮는다고 했죠, 저번에. 이런 버스, 이게
개연성이, 이런 버스 기사 없을 것 같은데? 이 몰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말하고 싶은 건 이 소설은 사건이 자기적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는,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청년 K가 그 버스 운전기사를 죽이고 싶게끔, 그런 마음이 들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킨 거죠. 누가? 이평재 작가님이. 작가님이 자기 인물이 살의를 느끼게끔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이에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개연성도 없고 필연성도 없어. 그냥 청년 K의 살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사건.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버스 운전기사가 왜? 근데 이런 사건이 좀 몇몇 부분 보였어요, 이 소설에서. 약간 의아한? 이 소설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사건을 인위적으로 일으킨다. 작가의 손길이 보인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몰입이 깨져요. 사건은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소설을 어떻게 씁니까 하면 캐릭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사건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굳이 하는 이유는 인위적으로 사건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뭐 작가가 개입해가지고 이 사건이 일어나야 나야지 그렇게 되면은 너무 인위적이란 말이죠. 독자가 다 알아차린단 말이죠. 그 부분이 좀 걸렸다. 저는 보면서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좋았고 하우스님 어떠셨나요? 이 저의 이야기에 동의하시는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또 제가 무스비님의 말을 또 들으니까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의아하게 느껴진 게요. 사실 이렇게 사리를 일으킬 정도면은 어, 소설은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거참 시끄럽게 그렇게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이제 하는 정도로 이제 사리가 보통 느끼진 않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진짜 뭐 사리가 느낄 정도로 이제 이 청년 K와 버스 기사가 뭐 그렇고 한다면 이 청년 K라는 사람이 되게 말도 막 더듬고 이제 행동도 느리고 그리고 막 버벅이고 말도 버벅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결정을 잘 못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이제 이 버스 기사가 그 청년 K한테 뭐 엄청 이제 뭐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어이 덜 떨어진 새끼 뭐 이러면서 뭐 누르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은 이제 청년 맞아요. 그게 K가 개연성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충분히 네. 사리를 느끼겠네.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음. 그쵸. 눈을 부드럽 뜨고 막 보다가, 너 눈 안 깔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맞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게 이 자연스럽지. 이야기가, 음. 예. 근데 제가 지적하는 건 그래서, 그냥 이 소설을 읽어 나가다 보면, 당연히 한 문장 한 문장 읽죠. 근데 읽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청년 케이스처럼 이게 잘 납득이 안 가요. 근데 이건 저희 뒤에 소설도 얘기하겠지만, 바로 뒤에 천은영 작가님의 엄마도 아시다시피,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장남이, 장남? 어쨌든 이 아저씨가, 어머니를 잃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 행동들인데, 그 마지막 부분이 좀, 압권이거든요. 다들 깜짝깜짝 놀라요, 가족들이. 왜냐면 거의 여자처럼 노래를 부르니까. 근데 그게 납득이 돼요. 천은영 작가님의 이 엄마도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 납득이 됐어요. 이 중년 남자 아저씨에게 온전히 몰입이 돼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 결말도 이해가 가요. 근데 마지막 결말만 뚝 떼서 보면 되게 이상한 행동이거든요. 그 아저씨 행동은.
정말 이상해요. 근데 이해가 돼요. 이게 소설이죠.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에는 저도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가죠.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막혀요. 예. 왜,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작가의 역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저의 관점에서. 어, 좀 갸우뚱하는 시점이 많았다. 일단 처음부터 좀 보면요. 문장이 참 좋아요. 잘 쓰십니다. 문장은 진짜 좋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세상은 죽고 싶은 사람들과 살고 싶은 사람들로 나뉘어졌다. 죽고 싶은 사람들은 매 순간 자살을 꿈꾸었고, 살고 싶은 사람들은 매 순간 행복을 꿈꾸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죽고 싶은 사람들도,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자신의 꿈을 쉽게 이루지 못했다. 그런 세상에서 나는 죽고 싶은 사람들의 몸에 스며들어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작고 비밀스러운 존재이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잘 모른다.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하나는 나와 같은 개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지난 겨울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6명의 동반 자살자가 있었다. 그들의 시신에서 하나같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녹색 물질이 미세하게 배어나왔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한 법의학자가 점점 늘어나는 자살자들의 시신을 집요하게 조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문장은 좋아요. 어, 문장 좋습니다. 깔끔하죠. 저는 문장력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잘 쓰시는구나. 이분이 문장 잘 쓰신다. 근데 아까 좀 스토리 전개상에 좀 버퍼링이 있었다. 그 부분을 좀 비판하고 싶고. 음, 어, 하우스님은 어떠셨나요?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지. 저는 뭐 이 소설의 의도나 이 어떤 구성에 참신함을 주는 어떤 정황은 굉장히 칭찬을 주고 싶은 면도 있긴 있어요. 이게 또 이제 자살을 또 꿈꾸는 그리고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최악의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인간의 어떤 심리가 이제 계속 관찰되는 그리고 그런 어떤 관찰되는 것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면으로 이제 승화가 되는 그런 면으로서 이제 이런 소설이 소중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금 뭔가 아쉬운 점은 그 전염체 그리고 이 전염체가 이 화자를 통제하는 이 어떤 어, 연결점, 그러니까 사회가 뭐 그랬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청년케이를 몰아붙이는 게 뭐 이 전염체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면이 있어서 혹은 부모가 혹은 내가 뭐 그 가족이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 뭐 상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파국적인 상황을 보고 나서 혹은 그 전염체가 실제로 존재해서 그런 어떤 전염체가 어떤 그 정령 K한테 뭐 망상을 이제 뒤집어 쓰우는 어떤 감각적인 그런 것까지 만약에 이것이 발전이 되었다면 결국에는 이 화두라는 거를 이 전염체를 뭐 그린 스네이크라는 화두를 정말 크게 볼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문제. 어, 정말 이거는 인류가 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사회적인 문제까지 이제 화두를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역할이 조금 미비했다. 음,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 전염체의 원인이 안 나와요. 어, 원인, 원인을 일부러 감춘 거겠지만, 이게 왜 생겼는지, 어떻게 최초로 발생했는지는 안 나오고, 과정이 나오죠. 과정과 전개,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전염체가 어떻게 하면 더 퍼져나가고, 사회에 그런 뭐, 그런 부조리한 일이나
부당한 일들, 고통이 많아지면, 그런 게 많아지면 이 전염체가 더 많이 퍼지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어떤 뭐 상징으로서, 은유로서도 되게 좋아요. 어. 근데 원인은 안 나온다. 음. 청년 K 잠깐 얘기하면 원래 의학도였다. 131쪽, 132쪽이 나오는데, 가난한 집안의 미래였고, 가족의 한 줄기 희망이었죠. 근데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청년 K에게 느닷없이 자동차 한 대가 달려들어요. 공중으로 한참을 솟아올랐다가 교차로 한가운데로 떨어지죠. 근데 이 운전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술 냄새를 맡으며 의식을 잃었어요. 네, 그러나 수술을 받고 깨어난 청년 K는 다 황당했다. 운전자라고 나선 사람이 청년 K가 본 사람이 아니었다. 중년 남자가 보였고,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인 것으로 하자. 근데 청년 K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죠. 음. 어찌된 일인지 청년 K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경찰과 검사와 판사는 아예 귀를 닫아버렸다. 오히려 지능적으로 엄포를 놓으며 40대 중년 남자의 요구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로 사건을 전개지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고, 기가 막히고 죽고 싶을 정도로 억울했다. 두 번의 수술. 어, 그래서 자기 집안도 다 망하고, 청년 K 그 의사로서의 꿈도 날아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살하고 싶고, 뭐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그런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이건 사회를 비판하는 소설이기도 하겠죠. 이런 부조리한 사회. 근데 이게 음, 영화가 특히 이런 게 많죠. 근데 이거 보면 영화에서 다룰 법한 주제. 이런 인물 많잖아요, 영화에. 뭐 보면 이제 그죠? 검사, 판사 나오고 경찰 나오고 막 베테랑 같은 영화처럼 때려 죽이는 놈들 나오고 누가 봐도 나쁜 놈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소설을 이렇게 다루니까 이거 좀 좀 이 청년 K가 나중에 복수하거든요. 복수를 해요. 인제 활을 들고 복수하러 가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 집 앞으로 가요. 경찰 집 앞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가기 전에 또 이런 게 나와요. 어 여기 보면 138 쪽에 보면 어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데 어머니는 청년 K가 교통사고가 난 뒤부터 그대로 무너져 버렸다. 몸져 누워 두 번 다시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청년 K의 여동생마저 희망을 잃고 집을 떠나자 정신을 놓고 청년 K를 향해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더 이상 살아서 뭐해? 그만 우리도 따라갑시다. 그런 어머니가 딱 한 번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긴 했다. 옥상에서 뛰어내리기 위해. 청년 K는 생각했다. 사람이 불쌍한 것은 죽기 때문이 아니다. 심지어 굶어 죽기 때문도 아니다. 아무 희망 없이 비참하게 살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왜 저는 인위적으로 보이죠? 이런 세팅이? 아니, 뭐 충분히 뭐 아들이 이렇게 되면 엄마가 이렇게 절규할 수 있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단도 너무 자기적이라는 느낌이랄까. 문장을 쓰기 위한 문장이랄까. 하우스님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저의 착각일까요? 마지막 문장도 의미심장하잖아요. 사람이 불쌍한 것은 죽기 때문이 아니다. 심지어 굶어 죽기 때문도 아니다. 아무 희망 없이 비참하게 살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다. 이때 일부러 힘줘서 쓴 문장이거든요. 강조하려고. 아니,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보이지? 이게 저만 그런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세팅이.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 어, 저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비관적이고 굉장히 좀 많은 이제 아픈 일들을 겪으면은 이런 어떤
일들을 이제 뭐 자행할 수도 있겠다. 정말 인간이 절망에 빠지면, 그리고 이제 절망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하는지, 여기선 소설에서는 그래도 어, 잘 발견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결국엔 이 절망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절망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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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절망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 이렇게 많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절망 그리고 개인적인 절망이 결국에는 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경찰관을 이제 또 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막 협박도 하고 근데 여기서 사실 좀 공감하기가 어려운 게요. 음, 이 청년 K의 어떤 심정, 그리고 뭔가 심리, 그런 것들이 뭐 심리적으로 안 들어가도 이제 사실 이게 심정적으로 이제 음, 보이는데요. 절망적인 게. 음. 어, 근데 이게 뭔가 조금,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어, 음.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했어요. 제가 일단 더 예를 들어보면 140쪽에 청년 K는 아니고 청년 K가 본 기사 속의 어떤 남자 얘기예요. 근데 그 남자에 대한 얘기가 141쪽의 첫 번째 문단에 묘사하는데 드디어 아내와 두 아이가 눈앞에서 굶고 추위에 떨기 시작했다. 강추위가 몰아친 12월 31일 이른 아침 그는 칼을 들었다. 이게 가장인 거죠. 곧바로 가스가 끊겨 부들부들 떨다가 겨우 잠든 아내의 목을 베고 8살 난 아들의 목을 베고 6살 난 딸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하루 종일 가족의 시체 옆에 앉아 있었다. 경찰이 집으로 들어가 전등을 켜려고 하자 남자는 전기도 가스도 끊긴 지 오래라고 말한 뒤 자신의 목도 베어버렸다.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해. 이게, 이 상황 자체가 자기적인 게 아빠예요. 아무리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아내의 목을 그냥, 문장이 너무 쉽게 쉽게 가요. 아내의 목을 베고, 망설임도 없어요, 이 남자가. 자, 아내의 목을 베고, 8살 난 아들의 목을 베고, 6살 난 딸의 목을 베어버렸다. 이렇게 가잖아요? 현실성이 없어요. 어떤 아빠가 미쳤다고. 아니, 뭐 부들부들 떨지도 않아. 망설임도 없어. 그냥 베고, 베고, 베고. 그냥 베고, 베고, 베고. 봐봐요. 8살 난 아들, 6살 난 딸. 어떻게 베요, 아빠가. 아빠인데. 아무리 뭐 카드비 쌓이고 뭐, 카드비 쌓였다고 이럽니까? 차라리 굶어 죽지? 뭐, 그러니까 개연성이 아, 이상한데? 이거 아닌데? 이 이야기 왜 하냐면 결국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래 문단 때문이죠. 자, 잘생긴 남자가 정신 이상을 일으켜 가족을 살해한 것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진 기사 내용이 웃겼던 것이다. 잘생긴 남자도 의지박하면 이런 꼴이 된다는 걸 알려주려는 것밖에 시사하는 바가 없다니. 하긴 그 당시 기사를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데 그 남자 말이야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하고 서로에게 물었었다. 아무도 진실을 말하고 진단하지 않았다. 때문에 청년 K 자신도 인류대학교의 우수한 의대생이었다는 사실만 크게 부각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결국 청년 K가 이렇게 느끼도록 하, 하기 위해서 이, 이 남자가 잘생겨야 했고 이 남자가 아내의 목을 베고 아들의 목을 베고 딸의 목을 베어버렸어야 되는 거죠. 사건이 인위적이에요. 이 말 하려고 아랫문단 만들려고 위에 문단을 써버린 거죠.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저 141쪽 요거까지 말하고 한번 말해보죠. 그래서 경찰관 집 앞으로 갔어요. 청년 K가 가서 어떻게 하냐면 경찰관 아내와 아이가 산책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중간에 문장을 읽어보면 대로로 나가기 직전 갑자기 아이를 덥석 안고 달린다. 아이를 안고 달려요. 여자아이. 근데 이 아이는 노란 유아원 가방을 맨 여자아이니까 유치원생 정도 크기예요.
근데 오른쪽 골목으로 돌아, 왼쪽 골목으로 돌아, 또다시 오른쪽 골목으로 돌아, 대로로 나가 길을 건넌다. 카센터가 있는 건물 입구로 뛰어들어가 아이를 고쳐 앉는다. 너무 놀라 미처 울음도 터뜨리지 못한 아이에게 활짝 웃으며 속삭인다. 엄마 많이 보고 싶지? 아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청년 K는 다시 속삭인다. 아저씨하고 엄마한테 갈래? 이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애가 유치원생 정도 아이인데 덥석 안고 달려요? 배로, 아니 그럼 보는 사람도 많을 거고 목격자도 많고 애를 안고 대낮에 달려요? 성인 남자라 해도 이게 말이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왜 밤에 오른쪽 골목으로 돌아 왼쪽 골목으로 돌아 골목도 많이 많이 가잖아요. 아니 물론 운 좋게 사람 안 마주쳤다 쳐. 애는 엄청 울어 제끼고 아 놔주세요 하면서 막 난리가 나고 그러면 이게 애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 말이 안 된. 카센터가 있는 건물 입구까지 뛰어 들어갈 동안 아이는 가만히 있었다고? 주변 사람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고? 말이 안. 이게 인제 제가 아까 말한 이게 그러니까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건을 만들 개연성이 많이 떨어진 부족하다. 좀 납득이 가시나요? 제가 아까 버스 에피소드, 버스 장면, 그리고 여기 지금 방금 말했던 그 남자가 목을 배납했던 그 장면, 그리고 요거 지금 애 안고 가는 장면, 세 장면 다 말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뭐 정영 K가 한 한 주 동안 앞에서 아이스크림 저거 장사를 하고 있어야 저거 따라오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그렇다고 이런 해도 생각이 들고요. 애가 엄마랑 같이 걷고 있었어요. 아내와 같이 걷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아내가 막 네. 소리치겠죠. "아니 누구세요?" 막 그만. 아줌마들 얼마나 목소리 커요. 그럼 애가 그럼 가만히 있었다고? 말이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지적한 것만 세 군데죠. 이쯤 되면 덮어야 되는 거야, 소설을. 아, 이 소설 좀, 아, 이거 아닌데? 아닌데? 이런, 너무 인위적이고 자기적이잖아요, 사건들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맞나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또 100번 그냥 양보해서 사실 이 소설을 또 본다고 해도 하나의 어떤 청년 K가 이제 그냥 빠르게 이제 서사를 이제 그냥 채우기 위해서 이 청년 K의 어떤 굉장한 이제 범죄하는 어떤 아니, 장면을 이제 보니까 강조하기 이제 위해서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예, 하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이 작가님이 의도하는 바대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 위해 사건을 자꾸 일으키고 있다. 어떤 문장을 쓰기 위해서, 그러면 청년 K의 사리를 돋구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메시지를 위해서, 주제를 위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100번 양보해도 그래서 이제 그린 S라는 게 사실은 마치 블랙 스파이더맨처럼 혹은 뭐 타노스처럼 뭔가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상징으로 어, 뭔가 이제 하나의 그런 어떤 조커 같은 그런 상징으로 절대 악으로 읽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뭐 서사에 어떤 빈틈이 있다고 해도 그런 장면이 또 매력적으로 들어갔으면 또 이 소설이 살았을 거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 소설 보면서 자기적인 그 서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제가 뭐 틀릴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다. 아, 다음 소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은영 작가님의 엄마도 아시다시피. 이 스토리는 간단해요. 노모. 그러니까 엄마가 죽었어요. 153쪽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향년 75세로 생을 마감했다. 평온하게 잠든 모습으로. 이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이 중년의 남성이, 모든 장례 절차를 그냥 무미건조하게 치르는 것 같아요. 그 앞에 문장들 보면. 근데 무덤덤하게 가요.
가다가 갑자기 붙박쳐 오르는 일이 생긴 거죠.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156쪽에 보면 음, 하지만 그는 왜 늘 그 자리에 있던 구두 쪽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지. 음, 그것이 어떻게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가 읽고 있는 문장이 왜 전에 읽었던 것도 같고 전혀 아닌 것도 같은지. 봄이 가고 여름이 오도록 매 한 권의 책을 다 끝내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 그리고 이 아저씨가 158쪽에 보면 점심 때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뭐가 흘렀어요. 닦아야 돼. 닦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죠. 손수건이 없네요. 이걸 닦아야 하는데 손수건이 없어요. 항상 어머니가 보면 손수건은 항상 엄마가 챙겨줬는데 엄마는 손수건은 매일 아침 어머니가 그의 양복 뒷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서랍장에서 하나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빨아 새벽에 달인 따끈따끈한 손수건이었다. 그것은 그가 가슴에 손수건을 매달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계속되어 온 어머니의 배용 방식이었다. 호응처럼 따끈한. 없어. 음. 이게 그러니까 이 소설은 자 앞의 소설과 좀 대비될 수 있는데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에서 제가 개연성 이게 납득이 잘 안 간다 얘기했었잖아요. 이 소설은 인물의 행동이 다 납득이 돼요. 어떤 행동을 해도 손수건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항상 늘 챙겨줬지. 어머니가 떠올라. 근데 막 펑펑 울고 막 울어요. 오열을 해요. 오열을. 납득이 가죠. 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 장면만 쪽수로 하면 157쪽부터 그는 시장길을 느끼며 시계를 올려다 왔다 해서 가잖아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한 거의 5, 6쪽을 이 손수건 에피소드에 부여하고 있어요. 이 분량을. 자, 161쪽. 울고 또 울었다. 울고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빨간 앞치마까지 두르고 가죠. 너무 이제 북받쳐서. 160쪽에도 고아가 터트린 폭주. 후엉 후엉 으엉.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모였다. 막 울잖아요. 근데 이 장면만 떼어놓고 보면 저 아저씨가 왜 울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왜 울지? 이렇게 되는데 이 독자들은 이해가 가요. 그만큼 천은영 작가님이 잘 쓰신 거죠. 이 아저씨가 우는 이유가 납득이 가요. 어, 계속 서설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쭉쭉 가다 보면 이 아저씨가 중간에 뭐 어머니가 좋아하던 노래 샹송 연습하고 혼자 노래방 가서 연습하고 그러거든요.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모든 일가 친척들 다 모아놓고 그 어머니 일주기 때 샹송을 갑자기 불러요. 되게 이상한 행동이죠. 근데 이게 독자는 이해가 가요. 근데 주변인들은 다 말리죠. 왜 그래요, 여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형님? 180조에? 181조? 그만해요, 아빠. 제발 그만둬요, 형님. 어머니 제사에 도대체 이게 무슨, 지금 이러시려고 우리 다 불러모은 거예요? 제발 그 가발이라도 좀 벗어요. 다들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근데 독자들은 이해가 가요, 이 아버지가. 이게 소설이다. 감동했다니까요. 이게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이럴 수 있지. 어. 그러니까 이해 못할 행동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의 행동이라도 그 사람의 맥락을 알면 이 소설의 진정한 주제는 그게 아닌가. 아무튼 어쨌든 하우스님은 이 소설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그런 면에서 아주 잘 느껴지는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비극에 대한 카타르시스는 항상 어, 앞에도 비극이었지만 이 비극의 카타르시스는 사실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 그리고 왠지 이제 그런 어떤 심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나
그리고 그런 어떤 잃은 상실의 어떤 아픔, 그리고 그 노래와 여러 가지 그 대화와 그 울먹임과 울음 같은 게, 그 슬픔을 이제 대면하는, 그리고 그 슬픔에 이제 온전히 빠지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어떤 슬픔을 잘 대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 보통은 이제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 노래죠, 노래. 노래는 감정적이니까요. 감상적이고. 맞아요. 그래서 슬플 때 슬픈 노래를 부르고, 맞아요, 맞아요. 즐거울 때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은 음, 굉장히 그런 어떤 감정이 잘 풀어지는, 음. 느낌입니다. 이 작품이, 자, 337쪽에 보면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대상 후보작으로 지목한 작품은 김애란, 이장욱, 편혜영, 천원영의 작품이었다. 자, 천원영 엄마도 아시다시피가 대상 후보작이었어요. 아, 좀 당연하다 생각해요. 이거 읽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도 있고 정말 잘 느껴지거든요. 이 중년 이 남성의 마음이 정말 탁월합니다. 이 전개해 나가는 게 캐릭터 정말 잘 잡고 에피소드 에피소드 이제 아까 어머니의 부재를 느끼는 방식이 원래 이 남자가 무뚝뚝하게 처음에 행동했어요. 모든 장례 절차를 무뚝뚝하게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제 점심시간 때 밥 먹다 뭐 흘렀는데 손수건이 없어. 근데 손수건 항상 엄마가 챙겨줬어. 이 얼마나 짠해. 이럴 때 어머니의 부재.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는 음, 작가가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포착하는 거거든요. 아, 어머니 부재를 어떻게 느끼게 할까? 고민했겠죠. 천원 작가님도. 저라도 고민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에피소드는 정말 탁월해요. 아, 손수건이 없네. 그냥 엉엉 울죠. 그냥 오열을 하죠. 항상 어머니 항상 챙겨줬는데.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가득하죠. 정말 납득이 가는. 음. 그리고 163쪽에 봐도 엄마의 목소리 그러니까 이 남자가 또 어머니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지점이 저희 엉엉 우는데 내 목소리에서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나네. 이게 겹쳐요. 어, 아저씨의 목소리와 엄마 목소리가. 그래서 자기는 일부러 울어요. 엄마 목소리 들으려고. 그래서 그녀의 걸걸한 목소리는 병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근데 엄마가 원래 목소리가 좀 걸걸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잡은 거죠, 포인트를. 아, 그래, 어머니 어떻게 잡을까, 캐릭터를. 그래서, 목소리를 잡자. 이게 된 거죠. 잘 잡았어요, 정말. 목소리가 또 이 노래로 이어지잖아요, 이후에. 목소리는 병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다. 늙어서 변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타고난 것이었다. 아기일 때부터 그녀는 노인이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목소리 특이한 사람들. 그녀의 첫 울음소리는 우렁차다기보다 시끄러웠다. 그녀의 울음소리를 두고 그녀의 조부는 곧 숨이 넘어갈 노인의 목소리라고 했고 그녀의 조모는 금이 간 무스의 소뚜껑으로 시멘트 바닥을 긁는 소리라고 했다. 어쨌든 이런 목소리였다는 거죠. 이 목소리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이 소설의 장점은 하나 묘사할 때 정말 디테일하게 아까 그 손수건 씬 어, 그것도 한 거의 5, 6쪽 갔잖아요. 이 어머니 목소리 묘사하는 파트도 보세요. 아, 길게 갑니다.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내가 독자를 납득시키겠다. 내가 봐봐요. 163부터 시작한 어머니 목소리 그 묘사가 아니 162쪽부터 가구나. 목소리 163, 164 계속 가요. 엄마 목소리 얘기 이거 다 엄마 목소리 얘기예요. 이 많은 분량을 이렇게 독자를 납득시키는 거죠.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납득시켜야 하는가? 개연성을 어떻게 주는가? 음, 그런 게 정말 잘 썼어요. 하우스님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또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감정이 차올라서, 그런 어떤 국밥집에서, 이제 그런 어떤 인터넷에서 본 글이 있는데, 이제 국밥집 알바생이 항상 이제 국밥집에서 이제 4, 50대 남자 혼자서
육개장이나 뭐 국밥 하나 이제 사서 소주 한 병 사서 막 우시는 걸 많이 봤다. 그러니까 이제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음, 아마 그 4, 50대 이제 남성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울기 싫고, 음, 미리 이제 울고 가는 것이다. 음, 예. 그 앞에 거는 없었고, 미리 이제 우는 것이다. 그냥 음, 국밥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여기서 잘 울어주고 있고, 음, 정말 국밥 같은, 맞아요. 정말, 실제 입니다. 그 아들, 이 아저씨도 노래방 가잖아요? 노래방 가서 울잖아요, 혼자. 그냥 펑펑 울어요. 그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펑펑 울고, 거기서 또 노래 한 곡, 어머니가 좋아했던 노래 한 곡, 그 곡만 계속 몇 달을 연습을 해요. 저는 이게 이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떠나간 자를 애도하는, 이 아저씨는 정말 잘 애도하고 있는 거죠. 누구보다도. 이 가족들 중에. 보통은 그냥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든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그때 울고 그냥 끝일 텐데, 마음에 담아놓고 살 텐데, 이 아저씨는 행동으로, 노래를 어떻게 집요하게 부르면서 자기 감정도 이제 쏟아내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노래를 이제 엄청 끈질기게 불러서 결국 그 샹송 가수처럼 불러내요. 슬픔을 간직한다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의 목소리구나. 이 노래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머니 일주기 때 모든 가족이 모인 앞에서 불렀죠. 근데 이거는 이 맥락을 모르면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다들 이상하게 보잖아요, 가족들이. 근데 전 이런 아이러니한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이게 천은영 작가님이 마지막 장면 만든 거잖아요. 다들 이상하게 보는데 독자와 그리고 이 주인공 아저씨는 오열한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오열한다. 이럴 수밖에 없지. 너무, 이거지. 너무 짠하고 막 이게 애도다. 정말 장면 잘 만들었죠.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마지막 장면. 저도 사실 이게, 정말 이제 앞에 나와도 좋았을, 이게 수미상관식으로 앞에 들어갔다가 뒤에 들어가도 좋았을, 정말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하게끔 이 소설이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정말 짠하죠. 네, 음, 그렇습니다. 그냥 잘 썼어요. 근데 요번에 진짜 절묘하게 아까 어, 이평재 작가님의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 제가 개연성 때문에 엄청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그래도 나름. 근데 천원 작가님의 엄마도 아시다시피 이걸 개연성 덕분에 제가 칭찬을. 이렇게 써야지 감동하고. 재밌죠? 똑같으니까 개연성을 한 작품은 좀, 이건 저의 이제 견해일 뿐인데, 한 작품은 좀 이상한데? 이렇게 했는데 또 뒤에 작품은 너무 좋아. 이제 상반된 평가로 갈렸다. 자, 그 다음 작품 볼게요. 이 작품도 큰데, 왜냐면 편혜영 작가님도 잘 쓰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밤의 마침입니다. 밤의 마침, 이 작품도, 임팩트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아저씨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 들죠. 어, 밤에 술자리에 갔는데 10대들이 여학생들이 10대들이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마시고 한 여학생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인사불상이 돼 있는데 이 아저씨가 처음에 누명 쓴 걸로 나오죠. 누명을 써서 아저씨가 막 뭐 가슴도 만지고 그랬어요. 막 그랬다는 거죠. 아니 이 아저씨는 누명을 써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다 이걸 풀고, 그런데 이걸 끝까지 읽어보면 결국 아니 이 아저씨가 범인인가 싶기도 하고, 어 그럼 이 아저씨는 다 자기가 그래놓고 아닌 것처럼 쇼를 한 건가? 섬뜩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음, 밤의 마침.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결이 보이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소설을 읽는 맛이 어, 여러 가지 중에서도 그런 어떤 미스테리 그리고 남자의 그런 어떤 심리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밝혀지는 어떤 비밀의 전말들이나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어지는 그런 그 뭐랄까 그 서성거리는 문장들 아, 진짜 탁월하다. 예,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미스터리 그리고 이게, 이게 반전이 있어요. 나름. 이게 이 아저씨가 그러면 어찌 뭐 덤탱이를 쓴 건가? 이, 야, 그 여자애가 나쁜 건가? 했는데 뒤에 가면 또 결국 이 아저씨가 범인으로. 이게 근데 이거 읽는 그 몰입도가 엄청나거든요. 읽으면서 자꾸 독자들도 궁금증이 생기고 여기 빠져들어요. 이건 이야기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토리 스토리를 끌고 가는 편혜영 작가님의 이, 이 필력이랄까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잘 써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로 답을 내릴 수 없게끔 이게 묘하게 끌고 가잖아요. 분위기를. 음. 처음부터 이제 뭐 첫 문장이 엽서를 읽는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다. 로 가는데 뭐 그 엽서의 내용은 끝까지 밝혀지진 않죠. 뭐라고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궁금해요. 도대체 뭐라고 썼길래. 누군가 이제 밀고를 한 거죠. 비밀.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 아저씨는 제발 저려가지고 그런 거고 비밀 엽서. 음. 계속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빌드업을 합니다. 정말 잘 써진. 근데 아내는 중간에 보면 아내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190쪽에 보면 근데 아내를 의심하기도 하죠. 이 편지를 누가 보냈는가.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기도 하고. 근데 아내는 일부러 남자를 피하는 것 같아요. 이 남편을. 이 여자의 육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내는 이미 이제 남편이 그랬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 느낌이고. 이게 정말 이 남자의 심리를 이 남자 입장에서 이게 계속 서술되는 거잖아요. 192조에도 보면 아내는 뭔가 알고 있을까? 그는 확신하지 못했다. 분명 아내는 아는 것처럼 굴었다. 계속 남자의 그 진짜 디테일한 심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도둑이 제발 저리고 있는 거죠. 내가 자기는 알 테니까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이 나오는 게 193쪽이에요. 자, 184쪽부터 거의 한 10쪽 가까이는 사건이 안 나오죠. 무슨 일이 그러니까 앞에는 이게 작가가 딴전을 부리는 거잖아요. 서두랄까? 이게 근데 이건 뭐 다른 작가들도 다 이렇게 쓰니까 이게 처음부터 사건을 딱 내놓고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좀 뒤로 미루다가 이제 딱 터트리는 건데 이런 부분도 참 좋았어요. 아무튼 193쪽에 그 구체적인 사건이 드러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 음.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남자가 뭐 잘못이 없는 것처럼 처음에 서술이 돼요. 예, 여자애가 오해를 한 것처럼. 근데 쭉 가다가 198쪽에 제가 이제 별표 친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두 아래쪽 문단. 기어이 벌금을 다 받아냈지만 그 돈으로 카메라도 시계도 사지 않는다. 아내에게도 선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500만 원 받아낸 거예요. 자기 무고죄로. 음, 내가 잘못 없지 않냐. 얼마가는 술을 마시고 얼마가는 여자를 산다. 그 돈을 흐지부지 탕진하는 동안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자명해진 스스로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선량하고 성실하며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명확한 신념과 원칙이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일로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걸 깨닫는다. 인간이란 신념이 흔들릴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법인데 자신에게는 애당초 흔들릴 신념조차 없었다는 생각이 이제야 든다. 그에게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만이 있다. 그는 임기응변에 능하고 순간적인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나 그게 가진 능력의 전부이다. 그가 자부하던 건전한 양심과 신념, 사회적 위상과 도덕의 의지, 원칙이나 선의 같은 것들은 그간 주머니에 비축된 먼지의 양보다 적다. 그는 그저 상황과 위기에 걸맞게 신념과 가치라는 걸 조작해온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을 착각했고 과신해왔다. 전 이게 뭐 인간의 본질이랄까? 그걸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이렇겠죠. 나는 신념이 있어. 난 착해. 선해. 누구나 이렇게 처음에 믿겠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맞닥뜨리면 만에 이제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면 나는 신념이 없었구나. 그냥 그저 상황과 위기에 걸맞게 신념과 가치라는 걸 조작해 왔구나. 이게 깨닫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우스님? 저도 뭐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부조리한 면, 의욕, 어떤 비밀,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인간의 어떤 탈을 쓴 여러 가지 이제 착각과 과신으로 일그러진 그런 인간의 얼굴들이 어,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속성을 잘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그런 어떤 일그러진 얼굴을 이제 가면을 그 인정하는 방법만이 그리고 자신이 어떤 신념과 가치를 다시 재점검을 한 것만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자기 또 양심적인 뭐 행동 양식을 띌 수 있는 어떤 토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설가는 사건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철학자는 어떤 뭐 정의를 하죠. 정의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정의란 뭐다. 이게 이제 철학자 혹은 학자들이 말하는 방식이고 소설가들은 사건으로 어떤 사건이 터졌어. 근데 이런 문단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본질은 이렇구나. 굳이 그러니까 이 철학자의 말하는 방식과 소설가의 말하는 방식은 다른 것 같아요.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니까요. 인간이란 신념이 흔들릴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법인데 자신에게는 애당초 흔들릴 신념조차 없었다는 생각이 이제야 든다. 그에게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만이 있다. 이게 이제 소설의 힘이죠. 음, 이런 부분이 참 좋았어요. 이런 문단. 그리고 이 편영 작가님은 어 되게 대단한 게 이 아저씨가 어떻게 보면 뒤에 밝혀지지만 성폭력 범 이, 이 아저씨가 이 아이를 찾아가잖아요. 야, 네가 그 쪽지 보냈냐? 이것 때문에 찾아간 거야, 솔직히. 너냐? 이런 거. 되게 뻔뻔한. 잘 지냈니? 네. 어쩐 일이세요? 지나가다 들렀다. 그럴 만한 동네가 아닌데요. 근방에 아는 사람 있다. 이게 들른 거죠. 어, 200쪽에 보면 이제 이게 결정적인데 이 전말이 드러납니다. 맨 아래쪽 문단 보면 그날 변기에 주저앉아 술에 절어 졸고 있던 아이의 얼굴이 겹쳐져 보였다.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아이의 무릎께에 걸린 분홍색 면 팬티였다. 검은 바지와 사틀 연결하는 것이 살색의 두툼한 허벅지가 아니라 분홍색 팬티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것은 아슬아슬하면서 생기 있게 지저분하면서 음탕하게 아이의 벌린 무릎에 걸려 있었다. 그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서를 쓰거나 거짓말 탐지기 반응 조사를 할 때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거짓말 탐지기 반응에서 의심을 사는 일도 없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사실을 단지 필요에 따라 누락하는 것이므로 긴장할 필요가 없다고 되뇌었다. 진술할 때는 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는 대신에 한 것에 대해서만 선별하여 얘기했다. 한 말은 잘 기억해뒀고
다음번 짓을 때 번복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체계적이고 계산된 논리로 거짓말을 만들어내려고 작정한 것은 아니었다.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으나 막상 형사 앞에 앉자 절박하고 별다른 대안이 없는 절실함이 그에게 거짓말을 시켰다. 나중에까지 그를 괴롭힌 것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고 그것을 자책하지 않는 무감하고 부도덕한 자신에 대한 게 아니었다. 그는 침착하게 거짓말을 수행한 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순간적인 실수와 충동이 자신을 망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데서 오는 괴이한 자부를 느꼈다. 그는 난데없는 충동이 준 모멸감으로 괴로웠다. 아무런 매력도 없는 여자아이에게 술에 절어 더러운 줄도 모르고 변기에 앉아 졸고 있는 아이에게 왜 처음이자 유일한 충동을 느꼈던 것일까? 이런 거거든요, 전말이. 결국 자기가 성폭력 범이었던 거죠. 음. 근데 이런 식으로 그 거짓말 탐지기 이런 걸 이제 어, 비켜가고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뒤에 구조는 상당히 약간 좀 너무 이제 빤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결국에 이 의혹이 이제 전말로 이제 딱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이 나라는 어떤 그라는 화자가 그런 어떤 뻔뻔한 어떤 어, 이제 짐승에 가까운 그런 느낌의 이제 사람으로. 근데 나중에 그렇게 아이가 그렇게 당했으면은 오히려 되게 오, 엄청 이제 화를 낼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이가 되게 조금 뭐랄까? 이게 온순하다고 해야 될까?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 네, 대화 씬이 있는데 202쪽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럼 이만 가던 길 가세요. 아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래, 이만 들어가라. 근데 왜 찾아오셨어요? 지나가다 들렀다고 말했잖니. 꼭 그런다기에요. 범인은 범죄 현장에 다시 들른다잖아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구나. 벌금 내고 우리가 얼마나 거짓골이 됐는지 보러 오신 줄 알았죠. 걱정 마세요. 엄마가 몇 년째 모아뒀던 제 대학 입학금 드린 거예요. 쓸데도 없는 돈이었으니 상관없고요. 이런 얘기. 아저씨 맞죠? 뭐가 말이니? 그거요. 아이가 손을 뻗어 그의 사타구니를 가리켰다. 너무 작아요. 발기에서 그 정도라니. 귀엽긴 하겠지만 쓸데는 없겠어요. 네가 어떻게 하니? 그가 웃으며 물었다. 아이가 그를 따라 씩 웃었다. 그런 내심 아이가 자신을 지목해주길 바랐다. 좀 더 자신을 기억해주기를. 불확실한 감각으로서가 아니라 실증으로 떠올려주기를. 알긴요. 그냥 찔러본 거예요. 하지만 입에 넣어봤잖아요. 당연히 기억하죠. 그는 아이와 단둘이 이렇게 길게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응. 왜 그 얘기를 경찰에 안 했니?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쪽팔려서요. 증명해보라면 뭐라고 해요? 넣어봐요? 애당초 왜 날 지목했니? 그게 세상 궁금하셨어요? 그래. 그 술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아저씨 차림새가 가장 말끔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아저씨 양복이 제일 비싸 보였다고요. 돈 때문에 그랬다는 거니? 합의하려. 네. 안 됐구나. 세상 일이 다 그렇죠 뭐. 잘 되는 일도 있다. 그래서 아저씨는 좋으세요? 뭐가? 무고해서요. 좋고 말고도 없다 당연한 거니까. 나보단 낫잖아요, 안 그래요? 뭐 이런. 아이는 몰랐던 거죠. 몰랐고 이 남자는 아, 계속 음, 제가 맞다. 이거 잘못, 괜히 이제 무스비님 말 들어서 네. 잘못 정보를 또 파악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아니, 말씀해 전에 주세요. 이거 네. 쓸 때는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그가 이제 당연히 위증이고 아이가 당연히 이렇게 진짜 당했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죠. 이렇게 뻔뻔한 이유가 음. 그 뒤집어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음. 제가 그 아까 한 말에 이게 동조를 해서 아, 내가 잘못 말했나? 제가 예, 잘못 말했나? 아니
저 이 샤카까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예, 물론 이제 앞에까지는 이제 그 정황이 예. 흐릿했지만 그죠, 그죠. 뒤에는 네, 분명해지죠. 이거는 분명해요. 예, 네, 뒤에는 분명하죠. 네. 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다 알고 있죠.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자기가 그랬다는 거. 근데 여자아이는 모르고 있고. 어쨌든 남자가 나쁜 놈이 죽일 놈인 거죠. 어? 성폭력범이고. 이거 이 그가 안 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아, 그것도 모르겠네요. 실제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봤을 때. 이게 또 애매해요. 확실하진 않은 게 이 아이가 또 술 먹고 아, 환상. 있었고 그도 뭐 술 먹고 있었으면은 어. 둘 다 오해했을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제 네. 생각에 이게 편혜영 작가님이 일부러 애매하게 처리했어요. 실제로 남자가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둘 다 오해하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희미하게 처리했죠. 근데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 206쪽 요지 보면 비밀은 비밀인 채로 그만의 것으로 남았다. 다행이었다. 한편으론 두려웠다. 자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결국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하면서 쭉쭉 나가죠. 비밀 얘기가 계속 나와요. 207쪽에 보면 마지막 문장도 그런 것들을 내내 비밀로 품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만이 그리고 좁은 골목과 어두운 밤만이 노인이 될 때까지 비밀을 기억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비밀 얘기하면서 끝나죠. 그리고 나만이 아는 비밀이다. 독자도 몰라요. 남자가 그래도 결국엔 했다는 거야. 뭐야. 애매하게 처리해놨기 때문에. 그게 이 소설의 매력인 것 같긴 한데 음, 여운이 좀 남죠. 어떻게 보셨나요? 이 소설. 그래서 파우스트님은. 굉장히 좀 이 의혹과 정황이 정말 비밀로 남는 소설의 어떤 뉘앙스와 어떤 분위기를 잘 쓴 것 같고요. 이게 뭐 끝까지 이렇게 흐릿하게 또 전개를 한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예. 의도한 거라고 봐요. 이 흐릿함, 이 애매함, 이게 이제 이 소설의 포인트가 아니었나. 편혜원 작가님 노린. 어, 그렇겠죠.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어떤 독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음, 묘한 소설입니다. 하여튼 편혜원 작가님 잘 쓰세요. 여기까지 하고요. 내 작품을 다뤄봤습니다. 재밌었네요. 이번 시간에도. 다음 시간에 내 작품, 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